오랜 비행의 고단함이 채가 쉬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아는 새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낯설면서도 익숙한 한국의 공기를 5년 만에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지친 기색은 다른 여행객들 사이에 쉽게 묻혔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인함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홀로 새 아이를 키워낸 한 어머니의 치열한 삶이 새겨 넣은 흔적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보물 새쌍둥이가 서 있었다. 첫째 하주는 엄마의 손을 꽉 잡은 채 낯선 환경을 경계하는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둘째 하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항의 모든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연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막내딸 하은은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창백한 얼굴로 엄마의 다리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아이의 가냘픈 모습은 서하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에 5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에 비 내리던 밤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미술학도였던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선 타지에서 외롭고 무력했다. 그 밤의 기억은 로맨틱한 추억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험에 처했던 그녀를 구해준 것은 차가운 눈빛의 한 한국인 남자였다. 오래된 석조 건물에 부딪히는 빗소리, 독한 위스키의 향기, 그리고 두려움과 기묘한 안도감이 뒤섞였던 감정. 그의 소매에서 언뜻 보았던 독특한 문양과 그가 사용하던 은색 라이터만이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아침이 되자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차가운 라이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하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결코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다. 막내 하은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골수 이식이 시급했지만 서하와 두 아들 모두 조직이 일치하지 않았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사랑이나 돈을 위해 그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딸의 생명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위해 돌아온 것이다. 온라인으로 급하게 구한 작은 아파트에 짐을 푼 서하는 지친 아이들을 재운 뒤 낡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그녀의 손길이 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수는 라이터가 들어 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라이터의 표면에는 검은 연꽃 한 송이가 음각되어 있었다. 그 독특하고 비밀스러운 문양은 그 남자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인 동시에 미래의 희망이었다. 다음 날부터 서하의 필사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 수준의 맞춤 제작품이라면 분명 최고급 공방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게 그녀의 유일한 추측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청담동과 압구정 일대의 귀금속 상점과 맞춤 제작 공방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새아이를 데리고 때로는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홀로 거리를 헤맸다. 상점의 주인들은 하나같이 라이터의 정교한 세공 기술에 감탄했지만 그 문양이나 제작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거절이 반복될수록 희망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듯했지만 서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 하은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 도시 어딘가에 있을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서하는 그날의 마지막 상점 앞에서 지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새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하은의 미소는 유난히 희미했지만 그 미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은색 라이터를 손에 꽉 쥐었다. 그 남자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겠다고 아이들에게 소리 없는 맹세를 했다. 그 맹세는 앞으로 그녀 앞에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듯 차갑고 비장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 위에서 보낸 일주일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흘러갔다. 윤서아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딸 하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강남의 번쩍이는 쇼윈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의 더 깊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판도 없이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늙은 장인들이 숨어 있는 곳. 그곳이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였다. 을지로의 미로 같은 골목길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작은 공방에서 그녀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다. 평생을 금속 세공에 바친 듯한 늙은 장인은 처음에는 그녀를 친절하게 맞았다. 하지만 서아가 조심스럽게 은색 라이터를 내놓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마치 뱀이라도 본 것처럼 라이터에서 시선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아가씨, 이건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될 물건이야.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잊어버리고 아이들 데리고 조용히 떠나.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만 다쳐. 노인은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거의 등 떠밀다시피 그녀를 공방 밖으로 내쫓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은 서아는 이전보다 더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라이터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의 낙인이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포기할 선택권이 없었다. 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은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 출신이라는 입이 무겁고 실력 있는 사설 탐정을 찾아가 라이터의 문양이 찍힌 사진 한 장만을 건넸다. 탐정은 문양을 보자마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그녀의 절박한 사연에 결국 의뢰를 수락했다. 그는 진실이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만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서하는 그 안에서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을 발견했다. 권시연. 그리고 주소는 일반 가정집이 아니었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최고급 호텔 블랙 로터스였다. 그 이름은 라이터에 새겨진 검은 연꽃과 불길하게 일치했다. 서아는 곧장 블랙 로터스 호텔로 향했다. 검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녀는 호텔 입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출입을 거부당했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하염없이 호텔을 지켜보았다. 그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호텔의 VVIP 전용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군인처럼 훈련된 움직임으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두 차량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하는 숨을 멈췄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남자였다. 그는 더 날카로워졌고 더 냉혹해 보였으며 그녀가 기억하던 위험한 분위기는 이제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살기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가 호텔로 들어가려던 찰나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피투성이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려
권시연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용서해달라며 처절하게 빌었다. 하지만 권시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충직한 부하에게 턱짓으로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냈을 뿐이었다. 부하 2명이 즉시 애원하는 남자의 양팔을 잡아 호텔 옆에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짧은 저항 소리와 둔탁한 마찰음,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잠시 후 부하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시 나타났다. 권시연은 그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로 호텔 안으로 사라졌다. 길 건너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서한은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끔찍한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 딸의 유일한 희망인 그 남자는 평범한 사업가나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자 냉혈한 마피아 보스였다.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살인자였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최악의 악몽이 되어 산산조각 났다. 어둠이 내린 작은 아파트에서 윤서아는 잠든 새 아이의 곁에 웅크리고 있었다. 낮에 목격했던 잔인한 광경이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는 것,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저런 괴물의 피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얕은 숨을 힘겹게 내쉬는 하은의 얼굴에 머물렀을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의 안에는 2개의 모성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괴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해야 한다는 본능. 결국 두려움을 이긴 것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오히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딸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심장을 옥죄던 공포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다시 블랙 로터스 호텔 앞에 섰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입구를 지키는 거대한 체구의 경호원들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권시연 회장에게 전해주십시오. 5년 전 피렌체에서 온 여자가 그의 라이터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만약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 호텔 앞에서 내 아이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경호원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읽었다. 그녀의 필사적인 도박은 통했다. 잠시 후 그녀는 호텔 안으로 안내되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지휘 통제실에 가까웠다. 검은색과 회색, 그리고 차가운 크롬으로만 장식된 공간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냉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은 아름답기보다 위압적이었다. 권시연은 거대한 책상 뒤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무거웠다. 그의 충직한 부하 조영진 실장이 미동도 없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권시연은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서아를 훑어보았다. 그의 기억 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로 취급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낮고 위험했다.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서아는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떨리는 다리를 애써 움직여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말없이 품속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내 광택이 나는 검은색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탁!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권시연의 시선이 라이터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놀라움과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자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물건은 분명히 기억했다. 서한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힘을 얻었다. 저에게는 당신의 아이가 셋 있습니다. 5년 전에 태어난 새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막내딸 하은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의 통보였다. 새 쌍둥이와 죽어가고 있다는 단어는 방 안의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권시연의 철옹성 같던 통제력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분노와 혼란 당혹감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를 둘러싼 위압적인 기운이 폭발할 것처럼 팽창했다. 그의 곁에 있던 조영진 실장의 얼굴에도 드물게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권시연은 감정이 아닌 사실이 필요했다. 그는 혼란을 억누르고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을 당장 이리로 데려와 그리고 의사를 불러 유전자 검사 준비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여자와 아이들은 이 호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선고였다. 조 실장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방을 나간 후 서한은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에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인 마피아 보스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녀는 목숨을 건 도박에서 이겨 그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이제 그의 화려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속을 알 수 없는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과연 딸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죽음보다 더한 운명 속으로 밀어넣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온몸을 떨었다. 블랙 로터스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은 세상의 모든 호사를 모아놓은 듯 화려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된 최고급 장난감과 음식들이 방을 가득 채웠지만 굳게 잠긴 창문과 복도를 지키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은 이곳이 감옥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서하와 아이들은 권시연의 황금 세장 안에 완벽하게 갇힌 것이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낯선 환경에 반응했다. 둘째 하미는 신기한 것들로 가득한 거대한 놀이터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지만 첫째 하주는 한시도 서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하은은 권시연이 부른 전문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다. 서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자신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수없이 되뇌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지휘실에서 권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스위트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미지의 생명체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어떤 감정도 배제한 채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그는 아직 이 감정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전자 검사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아이들은 아직 자식이 아닌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변수일 뿐이었다. 마침내 의사가 직접 검사 결과지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권시연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위에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차갑고 명백한 숫자 99.999%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선고였다.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는 거친 욕설과 함께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값비싼 위스키와 서류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오직 통제와 고독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쌓아 올린 그에게 피로 묶인 3명의 아이들이라니. 그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던 약점이었고 그의 인생에 대한 신의 잔인한 농담이었다. 그는 완벽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속수무책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린 그는 결국 아이들이 있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어미새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세웠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아빠라는 남자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당했다. 하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동생들 앞으로 나서며 그를 노려보았고 호기심 많은 하민만이 겁없이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 순진한 질문이 권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하은에게 고정되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팔 힘없이 감긴 창백한 눈꺼풀. 그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문제나 약점이 아닌 아픈 자신의 핏줄로 인식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낯선 감정을 견딜 수 없어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다. 한편 권시연의 적들은 그의 보이지 않는 균열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의 숙적인 백성철 회장은 낡고 음침한 자신의 아지트에서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권시연이 블랙 로터스의 여자와 아이 셋을 숨겨두었습니다. 개인 주치의까지 부르고 경호는 철옹성 수준입니다. 백성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시연의 가장 큰 힘이 그에게 아무런 약점도 없다는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백성철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권시연의 씨앗인지 확실하게 확인해봐.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생긴 셈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계략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권시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그를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권시연은 어두운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은의 창백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싼 두꺼운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로 인해 생겨나는 나약한 감정이 미칠 듯이 싫었다. 그리고 그가 괴로워하는 동안 백성철의 늑대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블랙 로터스 호텔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하와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위협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 스위트룸 안에는 긴장감 속에서도 나름의 규칙적인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은은 권시현이 부른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두 아들 역시 처음의 경계심을 조금씩 풀고 황금 세장 안에서의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갔다. 권시연은 매일 짧은 시간이나마 스위트룸을 찾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대신 값비싼 장난감과 선물을 사다 주는 것으로 어색한 부성애를 표현했다. 하미는 그런 선물들을 좋아했지만 하주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다. 권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말없이 하은의 침대 곁을 지키며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복잡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하는 이 모든 불안한 동거를 지켜보며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죄수나 다름없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긴 것이었다. 비록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일지라도 말이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은의 상태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자 외부 병원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권시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들이 동원되어 철통 같은 호위 작전이 시작되었다. 서한은 당연히 아픈 딸의 곁을 지키기 위해 동행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차량 행렬이 병원 근처의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통제를 잃은 듯 중앙선을 넘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트럭은 정확히 서아와 하은이 타고 있던 차량을 노리고 있었다. 황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혼란 속에서 권시연의 경호원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일부는 박살난 차량 주위로 인간 방패를 만들었고 다른 일부는 혼란을 틈타 나타난 괴한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 명백한 기습이었다. 펜트하우스 지휘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권시연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늘 얼음처럼 차갑던 그의 통제력이 산산조각나고 자식의 안위를 위협받은 수컷 맹수의 원초적인 분노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맨주먹으로 모니터 스크린을 박살냈다. 그는 보안 회선을 통해 피냄새가 날 듯한 차가운 명령을 쏟아냈다. 조직의 모든 걸 동원해 백성철 그 개새끼와 관련된 모든 놈들을 찾아내. 한 놈도 살려두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자식들을 향한 위협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인간성을 깨웠고 그것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전체를 불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로 무사히 돌아온 서한은 극도의 공포에 떨며 권시연과 마주했다. 그녀는 분노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당신의 세계인가요? 내 아이들을 이런 끔찍한 지옥 속으로 끌어들인 거냐고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의료진의 응급처치 덕분에 다시 안정을 되찾은 하은에게 향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갇혀 있다는 것을. 괴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이유는 그 괴물만이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권시연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게 내 세계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아이들도 피할 수 없는 내 세계의 일부가 됐어. 그러니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요.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은 협박이 아닌 맹세였다. 그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간수와 죄수에서 위험한 보호자와 그의 사람들로 변했다. 그날 밤 블랙 로터스 조직은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지휘실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백성철의 얼굴과 함께 제거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권시연은 자신의 부하들 앞에 돌처럼 굳은 얼굴로 섰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피비린내 나는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권시연의 무자비한 반격이 시작되자 백성철의 조직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궁지에 몰린 늙은 늑대는 결국 가장 비열하고 마지막 남은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권시연의 유일한 약점, 그의 아이들을 노렸다.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순간에 빈틈이 생기고야 말았다. 호텔 내 전용 정원에서 잠시 바깥바람을 쐬던 그 찰나의 순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소란 속에서 호기심 많고 활발한 하민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호텔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서한은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하주는 동생의 손을 놓쳤다는 죄책감에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권시연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백성철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악의가 가득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인천의 한 패조선소 창고로 혼자 오라고 요구했다. 어떤 속임수도 쓰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겁에 질려 우는 하민의 사진을 보내왔다. 권시연의 지휘실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조영진 실장을 비롯한 그의 핵심 부하들은 결사반대했다. 그것은 명백한 자살행위였다. 그들은 조직을 위해 아이를 희생해야 한다고, 대를 위해 소를 끊어내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간청했다. 과거의 권시연이었다면 아마 그들의 말을 따랐을지도 모른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냉혈한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의 시선은 넋이 나간 채 눈물만 흘리는 서하와 공포에 질려 침묵하는 하준, 그리고 하민이 사라진 빈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 내 아들이다. 내가 직접 구하러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조직의 보스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구하러 가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물론 그가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다. 약속 장소에는 혼자 가겠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치밀한 전략을 사용했다. 그는 조 실장에게 자신이 창고에 들어간 후 정해진 신호에 맞춰 실행할 2차 기습 작전을 정확하고 복잡하게 지시했다. 그는 사자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되 그 입구에 거대한 불을 지를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인천의 패조선소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으로 가득했다. 권시연은 약속대로 비무장 상태로 양손을 든 채 낡고 거대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에는 백성철과 그의 정예 부하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다. 중앙에는 하민이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백성철은 권시연의 나약함을 조롱하며 가족이라는 존재가 결국 그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바로 그 순간 권시연이 미리 심어둔 장치가 작동하며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암흑이 찾아왔다. 그것을 신호로 지옥의 막이 올랐다. 권시연은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맹수처럼 움직였다. 이것은 영화처럼 화려한 싸움이 아니었다. 생존과 구출을 위한 처절하고 잔인한 사투였다. 그는 맨손으로 뼈를 부러뜨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쓰러뜨렸다. 그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다. 옆구리를 스친 칼날과 온몸에 퍼지는 둔탁한 고통. 하지만 그는 오직 아들이 묶여있는 창고 중앙을 향해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마침내 외부에서 조 실장의 부대원들이 창고의 벽을 부수고 들이닥치며 혼란은 극에 달했다. 권시연은 그 틈을 타 마침내 백성철과 마주섰다. 두 조직의 수장은 야수처럼 뒤엉켜 싸웠다. 마지막 순간 분노에 찬 아버지가 노쇠한 악당을 제압했다. 권시연은 백성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을 보았다. 그는 백성철의 사지를 부러뜨려 무력화시킨 후 뒤처리를 위해 다가오는 부하들에게 그를 던져주었다. 그것은 빠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고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작은 아이가 그의 피 묻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다. 아빠 무서웠어요. 피투성이가 된 권시연은 지쳐 잠든 아들을 품에 안고 지옥 같은 창고를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에서는 부하들의 냉정한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는 곤히 잠든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겼다. 그는 아들을 구해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의 온몸에 새겨진 상처와 피로 얼룩진 옷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자신의 잔인한 세계를 똑똑히 보여주고 말았다. 그 승리는 너무나도 비쌌고 복잡했다. 몇 주가 흘렀다. 도시의 그림자 세계를 뒤흔들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끝났다. 백성철의 조직은 흔적도 없이 해체되었고 권시연의 블랙 로터스는 반대 세력이 모두 사라진 어둠 속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우뚝 섰다. 흘린 피는 씻겨 나갔고 도시에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안정된 질서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둠 속이 아닌 무균의 수술실 안에서 일어났다. 권시연의 골수를 이식받은 하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권시연이 통째로 빌린 병원의 VVIP 병동에서 의사로부터 수술 경과를 전해들은 서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길고 절박했던 여정의 이유.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것이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탈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몸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던 권시연은 말없이 우는 그녀를 복잡하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하은의 1인실 병실에는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다. 세 아이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은은 안정을 되찾아 병상에서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두 아들은 그 옆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한 권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서아가 조용히 다가왔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긴장감도 없었다. 오직 조용하고 사색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권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서아에게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과 자신의 세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완벽한 삶을 제안했다. 내가 해외에 당신과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했소. 평생 쓰고도 남을 돈과 과거를 깨끗이 지워줄 새로운 신분도 준비했지. 그곳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고 평범하게 키우시오.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사랑이자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자신이라는 위험의 근원으로부터 그들을 멀리 떼어놓아 지켜주는 것. 서아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불과 몇 주 전이었다면 꿈에 그리던 탈출구여. 간절히 기도했던 구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괴물을 보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보았다. 자신의 제국보다 아들을 선택했던 남자 가족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렸던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어두운 세계에서 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당신은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해요. 도망치는 것 말고요. 그녀는 그의 어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 아버지인 그를 선택한 것이었다. 권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살면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만 보았을 뿐 자신과 함께 머물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서아를 그리고 잠든 자신의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미래 피와 그림자가 아닌 온기와 가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미래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가능해 보였다. 그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다치지 않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작은 몸짓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잠든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았다. 서울 위로 새로운 날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불확실할 것이다.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태로운 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